제 앞에 뭐 없으면 잘 굶어요 또. 근데 있으면 또 꼭 먹어. 역시 귤은 맛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지금 재선국회의원이고요.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고 당에서 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특별히 관심 갖는 부분은 금융과 경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함께하는 국회, 경제와 친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좀 부족한 나라죠. 우리가 그동안에 선진국으로 쭉 발전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증권시장의 역할과 증권시장의 기능이 좀 더 제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고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세제 부분이죠. 주식과 관련된 비용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증권거래세, 그다음에 이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그리고 3번째는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 우리나라는 이 증권거래세와 양도 차익 과세가 2가지 다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면 증권거래세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올 7월 달에 큰 변수가 생겼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해서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 대해서 양도 차익의 과세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1년에 5천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춰서 2023년부터는 0.15%까지 낮추겠다. 지금보다 0.1%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통상과세, 금융상품별로 이익이 나는 종목이 있고 또 마이너스 나는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합쳐서 세금 내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이익 나는 것만 갖고 세금을 내요.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올해는 잃을 수 있고 내년은 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잃은 거는 가만 안 하고 이익 났을 때만 세금을 다 걷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2023년부터는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불합리하고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꾼다는 건데 지금은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춰갖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미들이나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다, 수긍 못한다.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복이냐? 청와대 게시판에도 한 25만 명인가 청원을 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올 초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올 초부터 연말 되면 이렇게 10억에 3억으로 낮춰지는데 문제가 있다. 기재부나 금융위원 협의해서 이거를 유예를 시켜달라. 올 초부터 주장을 했었고 우리 당 김태년 원내대표나 또 이낙연 대표 또 청와대 기재부가 극적 합의를 이뤄서 2년간 유예하게 됐는데요. 저는 정말 결정을 잘했다. 정부가 정말 좋은 결정을 하고 저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는데 정말 잘한 결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속 고발권 폐지는 그동안에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던 공정에 대한 평가 및 공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게 생기죠. 그래서 저도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저희 피감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정말로 공정하게 어려운 기업과 을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또 전속 고발권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검찰로 기업 관련 수사권을 넘겼을 때에 그에 따르는 부작용과 그 우려,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서 더 큰 이제 불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소리가 전혀 엄살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성 담합에 한해서 그리고 공소시효가 1년 이내의 것만 하자 이런 것을 만들어 갖고 우리 공정위와 이제 검찰청에서 MOU도 맺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검찰의 관행 어떤 권력을 향한 뭐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어떤 과거의 행태를 본다 그러면 과연 검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중복 수사나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압수수색은 안 하니까요. 압수수색을 한 자료를 갖고 항상 기업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기업인들은 많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도 국회에서 그분들의 말씀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피해가 덜 가고 정말로 공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뭐 없으면 잘 굶어요 또. 근데 있으면 또 꼭 먹어. 역시 귤은 맛있습니다. CVC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벤처 캐피탈은 주로 벤처에 투자하는 돈이 모여서 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건 기업이 주도를 한 쉽게 얘기하면 주로 대기업이 되겠죠. 대기업이 이렇게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주로 그 대상은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나 또는 혁신 기업이나 우리 청년들이 새로 만든 기업이 되겠고 좀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스케일업 과정에 있는 기업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왜 이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CVC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좋은 회사를 발굴하려면 그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펀드나 벤처 캐피탈이 그 회사를 분석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직접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쳐다봤을 때 그 회사의 기술이 어떠냐를 분석하는 게 저는 빠르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정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전략적 제휴도 가능한 거죠. 예. 기존의 기업이 어떤 지금 융복합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술을 갖고 있으면 다른 기술을 어떻게 융복합해서 좀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어떤 전략적 기술적 마케팅 등등의 어떤 제휴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못 만들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일반 지주회사가 아닌 제조업체는 CVC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은 지주회사가 아닌데 삼성전자가 삼성벤처투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벤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금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대, 그 다음에 플랫폼 경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장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그 벤처 업계의 M&A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도 대기업이 중심이 된 CVC가 벤처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잘 하게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국회의 분위기는 CVC는 허용하되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좀 더 폭을 넓게 허용하자. 이런 좀 논란이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좁혀 나갈 수가 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이 관련된 공청회를 해요. 그래서 CVC 관련돼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CVC 허용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 대기업들은 내부에 유보된 자금을 갖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고 그다음 벤처기업들한테는 적기에 자기 회사를 제대로 평가받고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인력 빼가기가 아닌 회사 자체가 온전히 M&A가 될 수 있는 그런 금융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벤처 업계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에요. 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벤처를 잘 키우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가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지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허용해놓고 선택은 기업들이 하는 거죠. CVC를 만들지 안 만들지 그리고 CVC를 갖고 투자를 할지 안 할지 이거는 기업들의 자율적 경영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이 됐을 때 걱정하는 부분이 몇 개 있죠. 다시 말해서 마일리지가 어떻게 계산될지 그리고 요금 인상 혹시 독점으로 인해서 항공 요금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구성원들 직원들 입장에서는 구조조정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삶의 터전을 잃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산업은행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예견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대한항공과 한진칼과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끼리 협의해서 이 부분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특별히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지 않게끔 저희 국회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에 기반을 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망을 많이 갖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역 보복을 했을 때에 소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자금을 공급해주고 이분들이 더 열심히 매출을 일으키게끔 하자. 그래서 모 금융기관에서 오필슨 코리아라는 펀드를 만들었어요. 대통령도 하셨죠. 예, 대통령보다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국회의원 투자 1호입니다. 1호. 그때 제가 보니까 500만 원이 동작이 있더라고요. 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얼마 됐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한 45% 수익이 났더라고요. 1년 좀 지났죠. 1년 좀 지나서 45% 수익을 냈습니다. 이거 공모펀드라서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벤처 기업과 그다음에 이 정말 혁신 성장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저는 투자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을 할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한데 여유 자금의 일부분 정도는 우리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기술을 열심히 갈고 닦는 우리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저는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틈나는 대로 이런 좋은 상품이 있을 때 가입해서 우리나라의 혁신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재테크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